안녕하세요. 백세철학관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0이 다 되어갑니다. 평생 이 산골에서 약초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남편은 제가 55살 때 병으로 먼저 떠났고 그 뒤로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겨울엔 얼어붙은 밭을 일구며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도시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내 꿈이고 내 희망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1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아들 용돈 보내려고, 아들이 서울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 어쩌나, 내가 쓰러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어요. 돈 아깝고 시간 아까워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진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요. 그 동네에서 서울대학교 보낸 집이 우리 집뿐이었거든요. 어머니, 대학 가면 등록금이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약초 농사만으로는 부족해서 인근 농장에서 품앗이도 했어요. 남의 집 콩도 따고 고추도 따고 무엇이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어요. 한겨울에 영하 20도에도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발가락이 시려서 아파도 참았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이 방학 때 내려와서 그런 말을 할 때면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 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아들이 군대 갔을 때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제대하고 복학할 때 용돈도 넉넉히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엄마, 제가 군대에서 돈 좀 모았어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 돈은 너 학교 다닐 때 쓰려고 모은 거 아니야? 엄마 걱정 말고 너만 잘하면 돼. 그때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다 날아갔어요. 이 아이만 잘 되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나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전화를 받고 밭에서 그냥 춤을 췄어요. 옆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쳐다봤지만 나는 상관없었어요. 내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진수가 서울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유명한 회사 아시죠? 어머, 영자 씨 아들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런데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우선이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원룸? 지금 사는 고시원 말고? 네, 그게 회사 사람들이 다 독립해서 살고 있어서 저도 좀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엄마가 보증금 도와줄게.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의 반이었어요. 몇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에서 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는 불편해서. 차? 그럼 중고차라도. 엄마, 회사에서 신입사원들도 다 새 차 타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 또 3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내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들이 회사에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야?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직장도 괜찮아요. 되게 착하고 예뻐요. 아들 목소리에 행복감이 묻어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기뻤어요. 몇 달 후에 정식으로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여자친구 데리고 내려갈게요. 인사드리러요. 그래? 그럼 뭐 준비해야 하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준비하겠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오는데. 한 달 전부터 집 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했어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마당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추석 하루 전에 아들과 여자친구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어머, 우리 은주야, 어서 와라. 아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예쁘네. 은주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교양 있어 보이고 말투도 부드럽고 아들하고 정말 잘 어울렸어요. 어머니,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수 오빠가 어머니 요리를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아이고, 뭘 많이 먹어라. 그날 저녁 은주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됐다.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 어머니, 저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이런 것도 못 도와드리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어머니, 제가 간단하게 차렸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했어? 괜찮아요. 진수 오빠가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결혼 준비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예식장도 비싸고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내가 결혼하는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보냈어요. 신혼집 전세금으로 2억을 보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통장에는 이제 몇 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하는데 뭐가 아까워요. 결혼식 날 아들이 절을 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시게요. 고맙다, 진수야.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 은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얼마나 예쁜 아이들인지. 갚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은주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 집과 농지를 저희가 관리하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농사도 짓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도 있고요. 진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서울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나중에 아이들 키울 때도 이런 자연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은주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살면서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저희가 자주 내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 아이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이런 제안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농지는 너무 넓지 않아? 3,000평이나 되는데. 어머니, 저희가 전문 농업인은 아니지만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도 배우면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체험 농장 같은 걸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체험 농장? 네.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업 체험도 하고 자연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요즘 그런 곳들이 인기가 많아요. 진수가 덧붙였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곳을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오랜 농업 경험과 저희의 젊은 아이디어를 합치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좋은 생각을 해준 것 같다. 그동안 혼자 사는 게 쓸쓸하기도 했고. 그날 바로 법무사를 불러서 증여 서류를 만들었어요. 평생 가꾼 농지 3,000평과 이 집을 아들 명의로 넘겼어요. 이제 너희들이 새 출발하는 거야. 이 땅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희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은주도 울먹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자주 내려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간 뒤 첫 달은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낸다. 너희들은 어떠니? 저희도 잘 지내요.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너희들 생각하니까 심심하지 않아. 저희도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 해놓을게. 실제로 그 주말에 내려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올라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 정말 좋았어요. 서울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기 오니까 정말 편하네요. 그럼 자주 내려와라. 언제든 환영이야. 네, 자주 내려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농지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알아볼게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좋은 계획 세워볼게요. 정말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농지 관리까지 생각해주고. 2번째 달에도 2번 내려왔어요. 3번째 달에는 1번 내려왔어요.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크게 들어와서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그래?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괜찮아요. 다음 달에는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에도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 달에는 꼭 내려갈게요. 점점 핑계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화도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1달, 2달 지나니까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이던 전화가 일주일에 1번, 보름에 1번, 한 달에 1번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해했어요. 새 생활 적응하느라 바쁘겠지 뭐. 그런데 전화 통화하는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진수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그런데 농지는 어떻게 됐어? 지난번에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본다고 했잖아. 아, 그거요?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뭔가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 진수야? 엄마야?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 그 나중에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엄마야. 지난번에 바쁘다고 했잖아. 괜찮아? 어머니 요즘 정말 너무 바빠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 그럼 몸은 괜찮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괜찮아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럼 저 정말 바빠서.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해.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며느리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은주야, 엄마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진수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던데 괜찮아? 네. 맞아요. 정말 바빠요. 저도 거의 못 봐요. 그래? 그럼 너무 무리하지 않게 좀 말해줘.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전화 드릴게요. 며느리도 바쁘다고 하네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바쁜 시간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해서요.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어요.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송편도 빚고 갈비찜도 만들고 집 안 구석구석 청소도 했어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도 따서 곶감을 만들고 김치도 새로 담갔어요. 아들이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추석 2주일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추석이요? 맞다. 추석이 다가오네요. 그래, 추석에 내려올 거지? 그게 잠깐만요, 은주야. 추석에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전화 너머로 며느리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은주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처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처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그쪽으로 가야지. 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추석에는 꼭 뵐게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 처가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석 당일 혼자 앉아서 차례상을 차리려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이렇게 큰 상을 혼자 차려서 뭐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한테 차례는 지내야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상을 차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사진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사흘 뒤 시장에서 옆 마을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영자야, 너희 아들 추석에 안 왔더라? 응, 처가에 갔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런데 내가 서울 올라간 조카 만났는데 너희 아들 부부 에버랜드에서 봤다고 하더라.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에버랜드? 응,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랑 놀러 갔나 보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 놀이공원에 갔다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면서 놀이공원에? 어머, 그런 말 했어? 그런데 우리 조카 말로는 다들 건강해 보이더라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내가 거짓말을 들었구나.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그냥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엔 처가에 가야겠어요라고 하면 안 됐을까? 아니면 어머니 이번엔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해요라고 솔직히 말하면 안 됐을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해 겨울이 되면서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한 달 반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엄마야. 오랜만이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그런데 농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 벌써 겨울인데. 아, 농지요? 아직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 그런데 지금이라도 뭔가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짜증내는 것 같았어요.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아들이 꼭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석에 못 왔으니까 설날엔 오겠지 싶어서요. 설날 2주일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설날에는 내려올 거지? 어머니, 그게 은주가 임신했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니. 몇 개월 됐어? 이제 3개월 됐어요. 아이고, 그럼 입덧식이네. 많이 힘들어? 네,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거의 못 먹어요. 그래서 설날에 못 온다는 거야? 네, 은주가 입덧이 심해서 멀리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서울에서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입덧이 심하면 무리하면 안 되지. 네, 죄송해요, 어머니. 좀 안정되면 꼭 모시러 올게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몸 관리 잘하고. 내가 뭐 좋은 거 보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입덧 때문에 못 온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설날 당일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년 이맘때는 손주까지 있겠구나. 그럼 더 북적북적하겠네. 그런데 설날 이튿날 시장에서 또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영자야, 어제 설날에도 아들 안 왔더라? 응, 며느리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하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임신했구나. 축하해. 그런데 말이야. 내 조카가 또 그러는데 너희 아들 부부 어제 스키장에서 봤다고 하더라. 스키장? 응, 용평 스키장에서.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스키 타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입덧이 심해서 못 온다면서 스키장에 갔다고요? 입덧이 심한 사람이 스키장에? 그게 말이야. 우리 조카가 확실히 봤다고 하더라고. 임신한 여자가 스키는 못하겠지만 스키장 리조트에서 가족들이랑 놀더라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이번엔 손주까지 핑계로 댔어요. 임신이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입덧이 심해서 못 온다는 건 분명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말 짐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아들한테는 부담이구나. 겨울이 되면서 몸이 많이 아파졌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펴지질 않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져서 젓가락 쥐기도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참 동안 못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무서웠어요. 평생 농사일로 혹사한 몸이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였어요. 한겨울 어느 날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장에 가려고 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 30분 정도 누워 있다가 간신히 일어났는데 그날부터 허리가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허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 지난주에 넘어지기까지 해서. 넘어지셨어요? 다치신 건 아니죠?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허리가 더 아파져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많이 아파.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야.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그럼 언제쯤? 아, 잠깐만요. 부장님이 부르셔서 어머니,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또 끊어졌어요. 며느리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은주야, 엄마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몸이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지난주에 넘어지기도 했고. 아, 그런데 어머니, 요즘 진수 오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제가 임신해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어머니까지 아프시다고 하면 오빠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어머니, 일단 동네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다고 하시던데.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내가 짐이구나. 내가 아픈 것조차 아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라는 걸.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어요. 할머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그리고 척추도 좀 안 좋고요. 올해 농사일 하셨죠? 네, 평생 농사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리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하고 무거운 건 들지 마세요. 그런데 선생님, 저 혼자 살아서 집안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가족이라고 해봤자 아들 하나뿐인데 서울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병원비로 30만 원 나왔어요. 검사비 약값 포함해서요. 내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돈에서 또 나가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아플 때는 스트레스 준다고 하고 나이 들면 다들 그런다고 하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아들이 슬퍼할까? 아니면 짐이 없어져서 홀가분해할까? 봄이 되었어요. 농지를 아들한테 넘긴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내가 평생 가꾼 밭이 황무지가 되어가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밭이 잡초로 뒤덮여 있는데 괜찮아? 어? 아, 그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좀 늦어져서요. 잡초라도 뽑아야 하는 거 아냐? 이대로 두면 땅이 안 좋아져.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까? 잡초 뽑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몸도 안 좋으시니까 그냥 쉬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머니는 정말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뒤로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내가 전화해야 통화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길게 통화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 몸이 무거워서 전화 통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름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여름 휴가에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은주가 임신 후기라서 여행을 못해요. 서울에서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임신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모든 게 핑계처럼 들리는 걸까요? 가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우리 손자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기뻤어요. 건강해? 네, 건강해요. 3.5kg로 태어났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사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일.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아기 사진 언제 보내줄 거야? 아, 사진요? 아직 못 찍었어요. 요즘 애가 밤에 앉아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럼 언제 보러 갈 수 있을까? 그게? 아직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사람이 많이 오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나 혼자 가는 건데. 어머니, 아기 엄마도 산후조리 중이고 아기도 너무 어리고 좀 더 크면 모시러 올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한 달 뒤에 다시 전화했어요. 진수야, 이제 아기가 좀 컸겠네. 언제 보러 갈 수 있어? 어머니,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리고 은주가 산후 우울증이 좀 있어서 예민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해서. 산후우울증? 네, 첫 아이라서 그런가 봐요. 좀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또 기다려야 하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이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영자야, 너희 손자 태어났다며? 축하해. 응,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희 아들 부부 백화점에서 봤다고 하더라. 아기 유모차 끌고 쇼핑하더라고. 유모차 끌고? 응, 아기 데리고 나와서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하더라고. 건강해 보이더라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아기가 어려서 사람을 못 만난다면서, 산후우울증이 있어서 예민하다면서 백화점에는 나와서 쇼핑을 한다고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피하고 싶은 존재일까? 내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일까? 손주가 태어나고 첫 추석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정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도 생겼으니까 차례도 지내야 하고 조상님께 인사도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추석 한 달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이번 추석에는 내려올 거지? 우리 손자도 조상님께 인사시켜야 하고. 어머니, 그게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멀리 여행하기가 어려워요. 멀리 여행? 여기가 얼마나 멀다고. 차로 3시간이면 오는데. 아기한테는 3시간도 길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럼 며느리는 집에서 쉬고 너라도 아기 데리고 내려와. 어머니, 혼자서 아기 데리고 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은주 혼자 두고 올 수는 없고. 그럼 언제 손자를 볼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기가 좀 더 크면. 또 기다리라는 소리네요. 추석 당일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 제사도 지내고 시부모님 제사도 지냈어요. 여보, 우리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못 봤어요.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해 추석에도 결국 혼자였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영자야, 이번 추석에도 아들 안 왔더라? 응, 아기가 어려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또 시작이네요. 이번 추석에 너희 아들 가족 놀이공원에서 봤다고 하더라. 아기 유모차 끌고 온 가족이 놀러와 있더라고. 놀이공원에? 응, 에버랜드에서.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아기도 데리고 말이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기가 어려서 여행을 못 한다면서 놀이공원에는 갔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거짓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일까요? 그 뒤로 몇 달 더 지났어요.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받아도 몇 마디 못하고 끊었어요. 어머니 아기 때문에 정신없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손주 사진 한 장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진 찍을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예쁘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 나중에도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 또 왔어요. 몸은 더 아파졌어요. 병원에도 혼자 가고 약도 혼자 사 먹고 아플 때도 혼자 끙끙 앓았어요. 한 번은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언제 발견될까? 누가 알까?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두 번째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설날에. 어머니,
죄송한데 아기가 아직 어려서 설날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설날에도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기로. 내가 연락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3달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아, 이제 알겠구나.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도 연락하지 않는구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통화할 수 있는 관계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허무했어요. 그동안 내가 혼자 애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연락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받아주는 것 뿐이었어요. 여름이 되었어요. 농지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어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랐어요. 내가 평생 가꾼 땅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으니까요.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와서 물어봤어요. 영자야, 너희 아들 요즘 연락도 안 하고 내려오지도 않는다며? 응. 왜? 싸웠어? 아니야, 바쁜가 봐. 바빠서 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도 뭐. 영자야, 너 너무 착해서 문제야. 애들이 너무 안 하는 거 아냐?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넘겨준 우리 농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느 날 몰래 가보았어요. 어머나,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손톱 밑에 흙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꿔온 그 땅이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약초밭은 온데간데 없고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더군요. 40년 동안 내가 가꾼 그 자리에 이제는 플라스틱 포장지와 담배 꽁초들이 널려 있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쪼그려 앉아서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주던 그 자리.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슬 맞으며 물을 주던 그 자리. 수확할 때마다 아들 약값에 보태자며 기뻐했던 그 자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그때 옆집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씨, 이거 참 안타깝구먼.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던 밭이 네, 아들이 도시에서 바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들으니 더 창피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구나. 내 아들이 어머니가 물려준 땅을 이렇게 망쳐놓는 걸.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 내가 평생 가꾼 이 땅이 이렇게 방치되다니.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농지가 너무 엉망이더라, 잡초가.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니? 40년 동안 엄마가 가꾼 땅이. 엄마는 그냥 쉬세요. 괜한 걱정 마시고. 요즘 농사 짓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팔 거면 깨끗하게 정리라도. 엄마, 팔 생각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괜한 걱정이라니. 내 평생이 담긴 땅인데 괜한 걱정이라니. 그래, 나는 이제 괜한 걱정만 하는 늙은이구나.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우리 농지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몰래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뭐라고요? 영자 씨 아들분이 그 땅 팔려고 하시나 봐요. 어제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팔 생각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게다가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거든요. 며느리가 집으로 왔는데 아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겁쟁이처럼. 며느리가 거실에 앉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집도 필요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도 필요하다고? 네. 진수 씨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어머니께서 요양원 같은데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요즘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요양원.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희가 비용도 대드릴게요. 그리고 이 집은 나중에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릴 수도 있고요.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한 번 손에서 놓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집은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진수 씨 명의잖아요. 어머니께서 증여하셨으니까. 하지만 저희도 어머니를 내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편한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편한 방법?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편한 방법이라고? 며느리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관리비나 생활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외로우실 테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내 모든 걸 주고도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구나.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아들이 잠깐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엄마를 집에서 내쫓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들의 눈을 보니 이미 결정한 눈이었어요. 내 의견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한.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는데. 진수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나 혼자 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고 저녁엔 남의 집 청소까지 해가며 번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 했어요. 중학교 때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밭을 일부 팔았던 기억도 나고요. 고등학교 때는 아들 참고서 사달라고 하면 내 반찬은 김치만 먹으면서도 돈을 마련해 줬어요. 대학 등록금은 또 어떻고요. 밭에서 나는 농산물 팔아서 부족하면 이웃집에서 일당을 받아가며 모았어요. 손가락이 다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진수만 대학 나오면.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집 전세금 혼수비 예단비까지 내가 다 댔어요. 그러려고 농지 일부를 또 팔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아들이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집도 땅도 다 줬으니까 이제 집만 되는구나.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아들이 나왔어요. 어린 진수가 엄마 배고파요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깨고 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억울해서라도.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어요. 며칠 후 동네 김할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영자야, 큰일이야. 너 아들이 집 매물로 내놨다더라. 네?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너네 집을 급매물로 내놨다고 해.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요양원 보내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구나. 아예 집을 팔아서 나를 완전히 내쫓으려는 거였구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배신감이 커서.
다음 날 이웃집 김할머니에게 더 자세히 들었어요. 영자야,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너 증여했다고 해도 너한테 권리가 있을 거야. 무슨 권리요? 부양 의무 같은 건 말이야. 그리고 너 아직 그 집에서 살고 있잖아. 함부로 못 쫓아내.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인데. 그래도 가만 있으면 안 돼. 법무사 같은 데 가서 상담 받아봐.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하지만 밤새 생각해보니 아들이 먼저 나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읍내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르신 증여 계약서 있으세요? 네,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네요. 증여받은 자는 증여자를 성실히 부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아들이 안 지키면 그만이지. 어르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 내게도 권리가 있구나. 하지만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요? 어르신 상황을 보면 충분히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농지 방치, 생활비 미지급, 연락 두절, 거주지에서 퇴거 요구.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비용이. 어르신 법률 상담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경우 승소하면 비용 회수도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을 고발한다는 게 이게 맞나? 하지만 아들이 나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진수야,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야. 5분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어요. 진수야, 너희가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한다며?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에서 쫓겨나는 게?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 거기서 또래 분들이랑 어울리시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엄마랑 어울리지 않니?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들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엄마 뒷바라지 하면서 우리 가족까지 챙기기가 벅차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뒷바라지라고? 내가 짐이구나.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되었구나. 진수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뒷바라지 해달라고 그랬니?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어. 하지만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나중 걱정은 엄마가 할게.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게 문제야.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말. 그 말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구나.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들 부부의 진짜 모습을 더 알게 됐어요. 이웃들이 하나 둘씩 증언해 주더라고요. 영자 씨 아들 작년에 새 차 뽑았더라고요. 수입차로. 그 며느리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데요. 돈이 없다고? 거짓말이죠. 시내에서 사업도 잘 된다고 하던데. 그제야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거추장스러워했던 거라는 걸. 더 충격적인 건 농지를 이미 계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영자 씨 아들분이 그 밭을 벌써 계약했대요. 다음 주에 잔금 치른다고. 내 허락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배신당하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하지만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내가 평생 읽어온 걸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어. 법정에서는 내가 이겼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노인을 거주지에서 내쫓으려는 행위는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집과 땅 모두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법정에서 울었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 같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니?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간 후 처음엔 너무 적막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아, 이게 평화구나. 눈치 보지 않고 TV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해 먹을 수 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내 것이니까 견딜만 했어요. 몇 달 후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해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집은 팔지 않고 그대로 두고 요양원에서 지내기로 했죠. 요양원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도 아들한테 집 뺏길 뻔했어. 나는 딸이 통장까지 가져갔다가. 우리 나이에 뭘 알겠어. 자식들한테 당하고 살지. 하지만 모두들 한 가지는 같았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 요양원에서 그림도 배우고 화분에 꽃도 키우고 산책도 하면서 지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들이 가끔 찾아와요. 면회 와서 눈물 흘리며 용서해 달라고 하죠. 하지만 나는 이제 단호해요. 진수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할 수 없어. 엄마, 너는 너 가족 잘 챙기고 살아라. 엄마는 이제 엄마가 챙기게. 가끔 밤에 생각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너무 많이 주었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시간이니까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그 마음을 돌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먼저 돌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은 이 소중한 진실을 여러분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